쇼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쇼팽은 동시대의 낭만 음악파 작곡가들이 있는데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리하르트 바그너 그리고 주세페 베르디와 동시대 거의 같은 해에 태어난 또는 뭐 2, 3년 차이로 태어난 그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낭만 음악이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요. 어, 또 질병적으로 봤을 때는 결핵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팽도 결핵으로도 죽게 되죠. 쇼팽의 사랑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 조르주 샹상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정말 쇼팽의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품은 정말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만들면 참 좋겠다. 오페라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데릭 쇼팽. 원래는 프레데릭 프랑수아 쇼팽이죠. 이름이. 프레데릭 쇼팽은 1810년 3월생입니다. 3월 1일 날 태어났죠. 양자리네요. 저랑 같네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레데릭 프랑수아 쇼팽.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쇼팽은 가장 위대한 피아노 곡 작곡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조국인 폴란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입니다. 프레드릭 프랑수아는 그가 20살 때 폴란드를 떠났고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쓰던 프랑스어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프리데리크 프란치세크 쇼펜, 자기네 나라 말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쇼팽 하는 그 이름은 프랑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쇼펜 또는 쇼페나 모두 다 프레드릭 쇼팽의 이름입니다. 유년 시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쇼팽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운 바르샤바 공국으로부터 서쪽으로 46km 정도 떨어져 있던 도시인 젤라조바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교구에 세례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생일을 1810년 2월 22일로 이름을 라틴어로 프레데리쿠스 프란치스쿠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어로 프레데리크 프란치셰크가 되는데요. 쇼팽과 그의 가족들은 생일을 3월 1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날짜를 진짜 생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프레드릭 쇼팽의 아버지인 니콜라 쇼팽, 니콜라 쇼팽은 프랑스 로렌 출신이고요. 프랑스 출신이네요. 16세가 되던 1887년에 폴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니콜라는 폴란드의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셨네요. 1806년에 그가 가르쳤던 가문 중에 하나인 스카르벡의 가난한 친척이었던 테클라 유스티나 그리차노스키, 폴란드어로 굉장히 복잡하죠. 폴란드어니까 노프스카가 되겠네요. 그리자노프스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레드릭 쇼팽은 부모가 결혼식을 올린 브로흐에 있는 교회에서 1810년 4월 23일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고요. 이때 니콜라 쇼팽의 18살의 제자였던 프리데리크 스카르벡을 대부로 삼았는데, 대부 아시죠? 갓파더. 대부로 삼았는데 프리데리크라는 이름도 그에게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프리데릭 쇼팽은 어렸을 때 체격이 왜소했고 병에 자주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리데릭 쇼팽의 이제 죽음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상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비 장인 어른이 통보를 하죠.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라고 통보를 합니다. 좀 슬픈 일이죠. 가정에서 폴란드어를 주로 사용했던 쇼팽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굉장히 왜소했고 병에 자주 걸렸고 기관주가 좋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망 원인으로 꼽힌답니다. 예. 그의 누이였던 로드비카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종종 자신의 동생 프레드리크에게 놀이처럼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누나가 그냥 놀이하듯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드비카는 프레드릭의 재능을 이미 눈치를 챘고 결국 그들의 부모는 프리드리크가 공식적인 레슨을 받게 도와줍니다. 공식적인 레슨을 처음 받게 된 것은 체코의 음악가 보이치예흐 지브니, 예, 이 사람에게 1816년부터 21년까지 교습을 받게 됩니다. 누나 루드비카도 지브니에게 레슨을 받았는데요. 프레드릭 등 남동생들과 가끔 듀엣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1821년에 네림 가장조 폴로네이즈를 작곡해서 지브니에게 헌정을 해서 자기 선생님에게 헌정을 했죠.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 바르샤바 음악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떠나버립니다. 네,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넌 나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네가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뭘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팽은 이미 10대 때 이미 천재였다. 쇼팽가는 카지미슈 궁정에 인접한 건물로 이사를 하고 이 기간 동안 프리드리크는 폴란드 입헌 왕국의 통치자였던 콘스탄틴 파블로비치 대공에게 초대를 받고 그 아들과 종종 놀았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거기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파블로비치 대공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을 해서 헌정을 합니다. 예, 율리안 오르신 니엠체비치. 이 사람은 그의 극적 에클로그에서 그 책의 이름이 우리들의 담론이라는 책의 이름인데요. 꼬마 쇼팽의 인기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록에 1822년 스승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만두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후 쇼팽이 바르샤바 음악원의 교수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위렐름 뮤르펠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14살 때 바르샤바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연극에도 흥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1826년 바르샤바 음악원에 이제 대학교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고 1829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발표하고 빈에서 연주회를 열어 이름을 떨치고 유럽 여러 나라로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러다니. 예, 맞아요. 우리나라와 동떨어진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좀 그럴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러시아에서 더 어려운 이름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예, 금방금방 이제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KBS 교향악단과 임동민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2번, 방금 말씀드린 피아노 협주곡 2번 쇼팽 곡을 연주로 듣겠습니다. 알렉산더 라자레프의 지휘로 연주합니다.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쇼팽에게 교수님들이 요구했던 것은 관현악을 써라. 이제 피아노 곡은 워낙 잘 쓰니까 완벽하게 쓰니까 관현악 곡을 써봐라. 그랬더니 피아노 협주곡을 이렇게 써서 피아노가 주가 되고
관현악이 좀 쉬어갈 수 있는 보통 관현악은 관현악대로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협주곡일 경우에 피아노의 부분을 또 돋보이게 하고 또 관현악이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쇼팽은 피아노가 돋보이게 하는 예 그런 작곡적인 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쇼팽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좀 재미없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 넘어갑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여행이었대요. 여행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어, 파리로 떠나는 길에 빈을 들리는데 그의 조국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길을 돌려서 폴란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파리까지 마중하려고 같이 갔던 그 친구가 크게 말리면서 친구가 쇼팽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때 쇼팽은 잠시 멈춰서 고민을 했지만 그 사이에 이미 마차는 출발했고 쇼팽은 비엔나에 그냥 혼자 남게 됩니다. 그 후에 쇼팽은 아버지에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북이라도 치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조국을 위해 음악을 열심히 하는 길도 애국이다. 애국이다. 아버지가 이제 보낸 거 이거는 조국을 위해 네가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애국이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쇼팽이 파리에 도착해서 1831년 바르샤바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혁명이라는 격정적인 곡을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쇼팽의 혁명 혹시 뭐 전공자들은 뭐 금방금방 아시겠지만 쇼팽의 혁명 이 표현이 키시니 연주하는 혁명 들려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혁명 바르샤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그냥 음악을 열심히 작곡하는 것도 애국이야. 그래서 말렸다는 그때 작곡했다는 바로 그 혁명입니다. 파리에서 쇼팽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바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혁명이 일어난 후에 쇼팽으로부터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파리에 버려진 것처럼 혼자 남게 됩니다. 정말 외톨이 같았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는 당시 음악적으로 전혀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온 음악가라고 하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에게 관심을 가진 위대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리스트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죠. 리스트는 쇼팽을 발견한 후에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그를 파리의 사교계와 그리고 음악계 그리고 귀족 사회에 넣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쇼팽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대한 독주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쩌면 쇼팽은 자기가 원하는 삶과는 좀 다른 생활을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836년 쇼팽은 17살의 폴란드 소녀였던 마리아 보진스키와 비밀 약혼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취소됩니다. 취소된 이유는 알려드렸죠?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예, 그 장인이 조금 예비 장인이 꺼려했던 것 같아요. 자, 리스트의 연인 마리 다굴백작 부인이 열었던 파티에서 쇼팽은 소설가이자 미래 애인이었던 조르주 샹드를 만납니다. 이 조르주 샹드는 영화로도 나온 인물입니다. 그만큼 쇼팽의 음악, 쇼팽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마리아 보진스키는 이제 남자, 보진스카가 여자죠. 아로 끝나면 여자입니다. 그 약혼을 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르주 상드가 쇼팽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미소년처럼 생기고 여러분 사진 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조르주 상드는 그 여성 운동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남성의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장을 하고 다니고 그랬던 그 시절에 예,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그 시절에 전혀 그렇지 않고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었고 오히려 남자처럼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쇼팽을 내가 꼬실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여자처럼 차려입고 쇼팽의 연주회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쇼팽에게 구애를 하고 쇼팽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조르주 상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넌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약혼한 그 여자가 너의 미래를 어떻게 해줄 것 같아? 네 음악 세계를, 네 예술 세계를 번창하게 해줄 것 같아?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애를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비 장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병 있잖아. 안 돼. 결혼하지 마. 약혼 깨.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힘을 줬던 사람이 조르주 상드입니다. 예. 근데 이 조르주 상드가 결코 좋은 처가 될 수가 없었겠죠. 사회 운동을 하고 늘 바깥에 돌아다니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혼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까지도 쇼팽이 키웠어야 됐는 그런 상태. 굉장히 불행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예, 쇼팽과 쌍드의 연애 관계는 183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오래도 아니에요. 10년간 지속되었고 쇼팽의 건강 악화와 쌍드의 자녀들 문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게 슬픈 일이죠. 조르주 상드가 쇼팽이 죽는 그 순간에 없었어요. 예. 그 오히려 옛날에 쇼팽을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쇼팽이 했던 말이 나 조르주 상드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쇼팽 하면 녹턴 그쵸? 녹턴 하면 조성진 아닙니까? 예, 조성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곡을 들으면 이게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진짜 무슨 자연의 소리 같이 느껴지시고 완전히 감성에 빠질 수 있게끔 낭만파 음악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따가 또 죽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미 죽었을 때 미리 말씀드리면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을 와르샤바에 예, 묻었고 또 시신은 또 옛날에 묻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리스트와 쇼팽이 굉장히 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당시에 쇼팽의 주변에는요 어마어마한 낭만파 음악가들이 가득했습니다. 멘델스존, 빈첸초 벨리니, 웨첸, 들라크루아 그리고 헥토르 베를리오스, 로베르트 슈만과도 친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리스트가 정말 좋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줬는데 리스트와의 결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자 때문인데요. 길게 이어가던 쇼팽과 리스트의 친구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마리 다구와 리스트가 연애 중일 때 이 마리 다구라는 사람이 리스트에게 쇼팽을 모함합니다. 그 둘의 사이는 극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결국 쇼팽과 리스트는 절교를 하게 되고 리스트는 죽을 때까지도 쇼팽을 음악적으로 그리고 친구로서 사랑을 했고 그가 여는 모든 독주에 꼭 한 개 이상의 쇼팽의 곡을 넣을 만큼 쇼팽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진 않았다. 예,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쇼팽과 조르주 상두는 스페인의 마요르카 그 휴양지인데요. 가톨릭 교회 수도원인 발데모사 수도원 근처의 오두막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1838년에서 1839년 1년 동안 겨울에는 혹독했던 그 추운 날, 예, 쇼팽은 파리에서 먼 길을 거쳐서 피아노를 가져왔고 언덕에 있는 수도원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쇼팽은 그 절박한 시간의 기분을 24개의 전주곡, 작품 번호 28권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 작품의 대부분은 마요르카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 추위는 쇼팽의 건강과 그리고 폐병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추위가. 그와 조르주 상드와의 관계가 불륜으로 또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것. 그러나 불륜은 아니었고 쇼팽도 솔로였고 그리고 조르주 상드도 솔로였죠. 쇼팽은 그 일 이후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840년대 쇼팽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와 상드는 노앙을 포함한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소용이 없었고 1849년 쇼팽은 모든 작품을 완성하고 마주르카와 녹턴에만 전념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턴도 그때 나온 거죠.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러시아의 폴란드 혁명 진압으로 발생했던 난민들을 위한 그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애국심이 느껴지시죠? 그의 마지막 곡은 마주르카 바단조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폴란드를 생각하면서 지은 민족주의적인 곡이었었다고 합니다. 1849년 쇼팽 사망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폐결핵이지만 친지가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부검한 결과 이전 검진 결과는 다르다는 점 때문에 낭포성 섬유증이나 폐기종 같은 다른 질병을 앓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조르주 상두와의 그 러브 스토리도 있지만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다 가깝게 지내고 주변의 친구도 가깝게 지내는데 아무도 결핵 옮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로마 카톨릭 성 마들렌 교회에서 열리게 된 그의 장례식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해달라고 해서 그 연주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트로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을 잠깐 들려드렸죠. 예,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라크리모사 눈물 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 장례식이 마찰 때문에 2주나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들렌 교회에서는요 합창단이 여자 가수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레퀴엠에는 여자 성악가의 이 역할이 크고 솔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가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동안 연기가 되었고 결국 교회 측에서 쇼팽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 양보했다고 합니다. 쇼팽의 시신은 파리의 베르라체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은 누나 루드비카 엥제비치가 전달받아서 심장만 전달받아가지고 폴란드로 가져갔고요.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에 있는 기념비 밑에 안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21세기에서 들어 보존된 그의 심장이 담긴 병을 열지 않고 관찰했대요. 열지 않고 관찰했다고 합니다. 심낭염으로 사망했다는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심낭염. 쇼팽이 앓았던 결핵은 심낭염의 일종인 결핵성 심낭염이라고 하네요. 예, 오늘 굉장히 의학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자, 랑랑이 연주하는 쇼팽의 이별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쇼팽
낭낭이 연주하는 이별곡 들으셨습니다. 예, 이별이 느껴지셨습니까? 우리가 쇼팽과 또 아쉬운 이별을 또 했습니다. 예, 결핵. 그 시대 때 결핵을 고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펜바하의 호프만 이야기에 모두 결핵 환자가 등장하죠. 라보엠, 뭐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토마스만, 찰스 디킨스, 서머셋 몸의 작품에도 결핵 환자들이 등장하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판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죠. 까미유 부인의 죽음, 예, 클로드 모네가 아내의 죽음을 그렸던 까미유 부인의 죽음, 그 사인도 결핵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결핵이 굉장히 많아서 결핵이 잡힌 것도 사실상 우리 100년도 안 되죠. 예. 어, 그때 많은 그 사회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때 많이 이제 형성이 됐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 또 이 시대에 또 스타를 또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임윤찬 군인데요. 쇼팽의 라 치다렘 라마노의 손에 손을 잡고 이 오페라 돈조반니에 나오는 바리에이션인데요. 시간 잠깐 커트해서라도 한번 듣겠습니다. 라치 다렘 라마노.